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자폐 청년 민준인의 가족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폐 청년 민준군의 어머니 김언정님, 김언정 작가님이 쓴 에세이집인데요. 김언정 작가님은 30대의 성교육 강사, 양성평등교육 강사로 이름이 알려질 즈음에 큰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녀로 그 일들을 그만두었습니다.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민준인의 가족의 일상을 올리면서 호응을 받아 책으로 출판하게 됐고요. 2021년 특수학교 학부모 회장을 맡으며 시작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자조 모임도 이끌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민준인의 가족 밴드의 매니저라는 특별한 직함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를 추천한 18살, 16살 두 딸의 엄마인 이정은 씨는요, 민준 엄마의 기록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일상에서 가볍게 넘어갔던 일들이 사실 엄청난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언정 작가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 라는 책 제목을 정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우리가 장애인 가족으로 살 줄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이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복한 이야기, 장애 아이와 비장애 형제가 있는 조금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무수한 반복을 통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자폐성 장애는 지적 장애와 달리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등 대부분 사회성은 좋지 않지만 인지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공존한다.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그 양상은 각자 다 다른데 단기 기억이 좋고 장기 기억이 나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단기 기억이 나쁘고 장기 기억이 좋은 아이도 있다. 큰 아이는 후자의 경우였다. 보통의 사람들도 단기 기억은 18초 정도가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한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을 때 잠깐은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잊게 되는 시간이 18초라는 것이다. 그런데 큰아이는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아서 3초가 채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무렵이었다. 나는 아이를 앉혀놓고 덧셈을 가르쳤다. 민준아, 1 더하기 1은 2야. 알았지? 1 더하기 1은 뭐지? 1. 아니야.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잖아.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이 뭐지? 1. 이후에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해주고 답을 물어보는 것을 10번 이상 반복해도 아이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아침에 말해주고 저녁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바로 그 자리에서 묻는데 왜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에게 나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나중에는 울부짖음이 되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2. 왜 이걸 몰라? 왜 이게 안 되냐고. 왜? 이 바보야. 엉엉 우는 나를 아이가 깜짝 놀란 얼굴로 눈이 희둥그레져서 쳐다보았다. 도대체 엄마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아이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단기 기억이 이렇게 짧으니 학습은 물 건너간 듯 했고 한동안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몹시 우울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한 것은 다행히
장기 기억은 좋다는 사실이었다. 단시간에 습득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제대로 기억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헷갈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큰아이의 교육은 인내심을 가지고 무수히 반복하며 장기 기억의 상자에 들어가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반복해야 장기 기억이 되는 걸까? 이건 치료실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와 일상을 보내는 엄마인 내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10번, 20번, 50번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매일 숫자를 셀 수 없어서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반복을 계속했다. 80번은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아이가 여전히 모를 때면 좌절감에 휩싸였다. 100번은 말했다 싶을 때는 더 깊이 절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횟수가 짧은 것도 있었다. 음악 치료를 시작한 것은 아이가 6살 때였다.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환승하고 1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아이는 그냥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고 때를 썼다. 사람들의 시선이 몽땅 우리에게 쏠렸다. 격한 아이의 반응을 보고 누군가 급히 자리를 양보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얌전해졌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었다.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반복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 뻔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설명했다. 지하철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해주곤 했다. 그러나 단번에 아이를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서 나는 궁여지책으로 지하철이 역사에 들어올 때 얼른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빈 좌석이 있을 때만 타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바로 들어오는 지하철에 생각 없이 탔다가 문이 닫히고 나서야 깨달았다. 빈자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황하며 지하철 안을 둘러보았지만 자리는 없었다.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심장이 쫄깃해지는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평안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내 손을 잡은 채로 목적지까지 얌전히 서서 갈 수 있었다. 30번 정도 지하철 타기를 했을 무렵이었다. 형 덕분에 얻은 게 많아. 둘째 아이가 7살 때였다. 교회에서 나누어준 공과책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둘째는 형을 좋아하지 않았다. 놀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데 유치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자기 작품들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형을 좋아하기란 힘들었을 것 같다. 둘째가 미워하는 사람의 1순위는 당연히 형이었다. 그런데 답란에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아야, 이 사람들이 정말 네가 미워하는 사람 맞아? 진짜는 민준이 형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침묵했다가 한참 만에 끄덕였다. 준아야, 언제 형아가 제일 미워? 밥 먹을 때. 자꾸 웃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울먹이며 아이가 한 대답이었다. 그때는 큰 아이가 모든 감정을 웃음으로 표현했다. 슬퍼도 속상해도 당황해도 무조건 웃었다. 상황에 맞지 않게 까르르 웃는 일이 많았던 그 시절 밥상에서 큰아이의 웃음이 한번 터지면 나머지 가족들은 밥을 먹기가 어려웠다. 준아야, 네 마음 다 알아. 엄마도 때로는 민준이 형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더 힘들 거야. 마음을 만져주자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형아를 다른 곳에 보낼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고 어디인가로 멀리 보내버릴까? 근데 준아야, 민준이 형을 어딘가로 보낼 수는 없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떨어져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거야. 엄마도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민준이 같은 아들을 주시고 너에게 장애가 있는 형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게 뭔지 우리 같이 찾아보자. 7살 아이에게는 참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나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리고 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이는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다. 많이 당황스러웠다. 그만큼 작은 아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랬던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엄마,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형을 왜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래, 그게 뭔데?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싫다며 한마디로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준이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보자고 했던 엄마의 말을 아이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둘째 아이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태권도장과 미술학원에서 형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힘들어했다. 집 근처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는데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수영 레슨 시간이 같았다. 수영 프로그램을 다니며 사귀게 된 친구들에게 같은 시간 옆 레인의 장애인이 나의 친형이라고 언제 어떻게 밝혀야 할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소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진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둘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우리 부부가 노력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형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 갔다. 중학교까지 홈스쿨링을 했던 둘째는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친구들에게 장애가 있는 형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는 오랜만에 학교에 간 아이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였다. 2학년 가을, 반의 특수교육 대상자인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친구들이 모여 새로 전학 온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는 우리 형도 사실은 장애인이야.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꺼냈다.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의외로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었다고 한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형을 소개하며 덕분에 얻은 게 많다고 오히려 형을 자랑했다. 친구들이 형제나 남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는 낄 수가 없었는데 이날 이후로는 둘째 아이도 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밝은 얼굴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친구들도 장애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가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아이는 내게 전해주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둘째 아이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약점을 밝히는 방법을 터득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친한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혹여나 놀림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과는 달리 아, 그렇구나 하고 단순한 사실로 인정해주는 쿨한 사람들과 오히려 격려나 지지를 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둘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때로 마음이 벅차다. 장애가 있는 형을 통해 아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장애가 있는 형 때문이 아니라 형 덕분에 긍정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나는 소망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루어졌다. 소아 우울증이 아이에게 찾아왔을 때는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것. 내 모습 이대로라는 노래를 큰아이가 처음 불렀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CD를 사서 차에서 들으며 다닐 때였는데 그날은 차 안에 큰아이와 나 단둘이었다. 아이의 목소리로 첫 소절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오롯이 마음에 와서 박혔다. 그래. 하나님은 민준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게 왜 안 될까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씨름하면서 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였다. 아이는 마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갖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했다.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마음이 상한 듯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길거리에서도 기분이 나쁘면 귀를 막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과 후나 주말에는 방 안에 누워 있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도무지 맞닥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던 때였다. 그런데 그날 아이의 음성을 통해 전해진 노래 가사는 연약함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사랑이 없는 내 모습과 온전히 대비되어 자책감이 몰려왔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뾰족뾰족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내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인 나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번에는 감사해서 눈물이 또 쏟아졌다. 내가 큰 아이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다. 그날도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적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행이다라는 노래였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다행이다. 노래를 듣다 보니 그대라는 가사에 큰 아이가 자연스럽게 대입이 되었다. 아이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고 마주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심부름도 잘했으면 좋겠고 조잘조잘 수다도 떨어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지시대로 잘 움직여주면 좋겠고 아이가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다. 내 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사랑을 줘야 할 엄마인데 그게 이렇게 안 되다니. 화창한 봄날 차가 막히는 올림픽대로 위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훔쳤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방학 중 복지관에서 하는 계절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계절학교 선생님들은 관련 학과에서 실습을 나온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날 수료식이 끝나고 선생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참 좋아했어요. 선생님은 자신과 눈도 맞추지 않는 녀석에게 몹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고 마치 애인을 군대 보내는 사람처럼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춘기인 아들을 미워하며 단 몇 시간만이라도 녀석을 보지 않는 게 소원이었던 나는 이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의아하고 신기했다. 선생님, 민준이가 왜 좋으세요? 몇 가지 예상되는 답변이 있었다. 잘 웃어서, 인사를 잘해서, 뭐든 잘 먹어서.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께 자주 들었던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완전 달랐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민준이니까 다 좋아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렇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이유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그것을 찾고 있었다. 내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아이가 해주기를 바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해주지 않으면 너는 사랑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 선생님이 40대 엄마인 나보다 훨씬 나았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몇 년이 훌쩍 또 지나 큰 아이는 20대가 되었다. 주일 오후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고등학생이었던 둘째가 매일 공부만 하다 보니 바깥 공기도 쐬고 싶었는지 식사가 끝나갈 즈음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갈 때 운동 삼아 걸어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아무도 말이 없자 내가 큰 아이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너 준아랑 같이 와. 아이가 당황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안 하는데? 운동이요. 운동 안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쩜 이렇게 이해도 빠르고 대답도 분명한지. 보다 못한 남편이 둘째와 같이 걸어가겠노라고 했고 큰 아이는 엄마랑 차를 타고 간다고 했다. 안 되는데? 너야말로 좀 걷고 운동해야 하는데? 활동적인 편이 아닌데 먹는 건 참 좋아하는 큰 아이는 살이 찌기 좋은 조건이라 엄마로서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아이에게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민준아, 너 아빠랑 준아랑 같이 걸어와. 엄마랑 차 타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남자들은 걸어오고 여자만 차 타고 가는 거야. 너 남자야, 여자야? 차 타고 갈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녀석이 지능적으로 머리를 쓴다며 남편과 함께 웃었다. 한편 대답하는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훨씬 볼륨이 줄어 있었다. 나는 굳히기에 들어갔다. 남자들은 걸어오는 거야. 민준, 알았지? 엄마는 먼저 갈게. 대답을 찾지 못하고 난처해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유유히 식당을 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소 불문하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기도 했던 어린 시절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 설마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지는 않겠지 하는 걱정이 슬쩍 몰려왔지만 금방 털어냈다. 집에 와서 조금 기다리니 세 남자가 걸어서 잘 도착했다. 예전에는 치료실이나 학교 복지관 선생님들이 큰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할 때 솔직히 공감이 안 갔다. 식당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속상했고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 걱정만 앞섰다. 그런데 요즘은 녀석의 당황스러운 표정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만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이해력과 재빠른 답변도 귀엽기 짝이 없다. 큰 아이만 보면 이뻐 죽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은 뒤부터였다.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민준인의 가족밴드. 민준인의 가족밴드가 탄생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지역에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상담을 하러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큰아이가 노래는 조금 부른다고 아빠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교회 행사 때 노래를 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원장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달 뒤에 소극장에서 공연할 건데 그때 무대에 서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다. 아이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면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이라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대에 서라고 하니 당황스럽긴 했다. 150명 규모의 소극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을 뒤이어들었다. 제안을 받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가족들 아니면 교회에 친숙한 사람들 앞에서만 노래를 불렀는데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연은 모험이긴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좋은 기회였다. 문제는 남편이었다. 수줍음이 심한 남편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150명이나 모여있는 무대에 서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내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주저주저하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며칠 뒤 다시 말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조금 화를 냈다.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꾸었다. 며칠씩 간격을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혼잣말처럼 자꾸 말을 흘렸다. 내 생각에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민준이한테 참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도 같은데. 제안을 받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날짜는 흘러가고 있었다. 혼자라도 무대에 세울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교회에서 여러 번 무대에 서긴 했어도 돌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 정도는 아니었다. 아무래도 남편이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마침 결혼 기념일이 되어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주 내로 확답을 달라고 하셔서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정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시원한 대답. 한번 해보지 뭐. 잠깐 내 귀를 의심했다. 남편은 스스로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했을 만큼 남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해보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내가 덜컥 겁이 났다. 괜히
무대에 섰다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아. 좋은 기회니 잘 이용해 보는 거지 뭐. 남편의 그 담대한 발언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멋있고 듬직했는지 본인은 아마 모를 것이다. 공연 날짜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연습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 센터에서 마주친 원장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민준이 동생이 피아노를 잘 친다면서요? 센터에서 받고 있던 큰 아이의 피아노 수업에 동생이 함께 갔던 적이 있었다. 수업 장소에 있던 근사한 그랜드 피아노를 보더니 둘째가 쳐보고 싶다고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피아노 선생님께서 그때 이 일을 전한 모양이었다. 피아노로 반주도 가능해요? 그러면 셋이 같이 무대에 서면 되겠네요. 클래식 레슨을 받던 둘째는 가요 반주는 해본 적도 없고 코드법도 배운 적이 없었다. 세 부자가 함께 공연을 하는 모습을 그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반주야 연습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한창 민감한 시기의 아이가 과연 장애가 있는 형이랑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와 둘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 달 뒤에 아빠하고 민준이 형이 소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근데 네가 피아노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 둘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요. 연습해 볼게요. 남편에 이어 둘째의 화끈한 대답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정점이었다. 둘째도 반항과 고집을 부리며 나와 부딪히는 일이 많던 시기였고 스스로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부모의 설득으로 하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때였다. 아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는 깨끗이 마음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근데 준아야, 사람들이 네가 민준이 형의 동생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데 괜찮겠니? 전에는 신경도 쓰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눈물나게 감사한 순간이었다. 한때는 형 때문에 우울했고 형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하기 싫다고 말했으며 보드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이 아니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던 둘째였다.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참 행복했다. 매일 저녁에 모여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했는데 이렇게 매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전에 없던 거였다. 공연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족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큰아이의 목소리에 맞게 코드를 바꾸고 기타와 피아노 반주가 어떻게 어우러지는 게 좋은지 함께 고민했다. 또 1, 2절 가사를 자꾸 헷갈려하는 큰 아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느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는 사이 가족의 친밀감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주말에는 특별히 큰 아이의 적응을 위해 공연할 소극장에 가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객석에 혼자 앉아서 남편과 둘째가 반주를 의논하고 함께 장난치며 웃기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면 그대로 작품이 될 것 같았던 아빠와 아들의 행복한 투샷은 내 마음속에 뭉클하게 남았다. 몸으로 시도했던 소극장 공연은 예상치 않게 아주 성공적이었다. 일찍 가서 리허설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큰 아이가 행여 짜증내고 노래를 제대로 못할까 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아빠와 동생과 함께여서 그랬는지 아이는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 큰 실수 없이 무대를 잘 마쳤다.
고민 끝에 선곡했던 노래들은 큰 아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잘 어울렸다. 또 가족이 함께 무대에 선 경우는 우리밖에 없어서 나중에 가족 밴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의 공연을 계기로 이후에 민준이네 가족 밴드는 더 다양한 무대에 서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함께여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했고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서 또 행복했다.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살아보니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까 두려워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다양한 변수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장애가 있는 큰 아이가 노래를 하고 수줍음 많은 남편이 무대에 서고 형을 미워하던 둘째가 함께 연주하는 가족 밴드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39의 민준 엄마에게. 민준 엄마 반가워요. 39. 참 풋풋하고 좋은 나이네요. 민준이는 9살, 준하는 5살. 큰 아이의 장애를 발견하고 4년쯤 지났겠네요.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민준 엄마에겐 지난 4년이 절망과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려는 모든 기대와 꿈을 접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다시 새롭게 첫 발을 떼야 했으니까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몫을 감당하려고 애써온 민준 엄마에게 큰 박수를 보내요. 말로 설득이 잘 되지 않고 때를 심하게 부리는 민준이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8살에 입학을 유예하지 않고 큰맘 먹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입학식 첫날부터 난동을 부려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한 달 만에 유예를 시킬 때에도 다시 유치원을 찾았는데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막막했던 때도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가까운 병설 유치원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도 교육청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으로 입학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민준 엄마가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인권위의 도움을 받아 입학 허가를 얻어내고 덕분에 민준이는 정말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입학한 초등학교에서 점차 안정되어가는 민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준 엄마가 어린이집 게시판에 썼던 글들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물함을 열어보듯 다시 보면서 나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제목이라니요. 민준이가 7살 때면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든 일이 많았던 때인데 어떻게 그런 글을 썼을까요? 아이가 20대가 된 지금까지 매일 찾으려고 애쓰는 오늘의 작은 감사의 시작이 훨씬 오랜 전부터였다라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오네요. 날마다 감사한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몇 배나 더 많았을 텐데 사이사이 감사거리를 찾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훌륭한 걸음을 시작한 민준 엄마를 진하게 칭찬해요. 민준 엄마, 아이는 느리지만 분명히 자라요.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성장이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해야 할 것, 사랑, 관심, 훈육, 수준에 맞는 교육, 다양한 활동.
이처럼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일관성 없는 태도, 아이가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것 강요하기, 공부와 놀이의 불균형, 아이의 마음은 무시하고 성과만 기대하기 등 잘 구분해서 양육하면 아이는 날로 좋아지고 발전한답니다. 아이의 성장은 짧은 기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3년쯤 지나면 발전의 상승 곡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10년쯤 지나 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훈육하면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누리려고 애쓸 때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된답니다. 감사할 일들만 남았다고 선포하듯 글을 남겼을 때도 실상은 감사한 일보다 속상하고 좌절되는 순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준하의 소아 우울증에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빨리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민준 엄마의 담대함도 칭찬해요. 남편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도 참 잘했어요. 엄마가 장애 아이에게 함몰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관심을 두고 균형을 찾아간다면 민준이는 반드시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엄마도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장애가 있는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요. 그 기쁨과 감사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민준이 덕분에 민준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나가길 바라요. 민준 엄마가 50살이 되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릴지 미리 다 보여줄 수 없음이 안타깝네요. 지치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세요. 그 안에 느리지만 분명 성장의 발자취가 발전의 나이테가 있을 거예요. 민준 엄마는 잘 해낼 거랍니다. 39의 민준 엄마에게 50대 민준 엄마가